그런 사소한 통증 자체가 이제 자극을 계속 올리게 되니까 경직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소한 통증을 그냥 간과했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경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뇌신경재활학회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뇌재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슬기로운 뇌재활에 도움을 주실 두 선생님 모셔왔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장원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뇌신경재활과 신준호입니다. 촬영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몇 번 나눠봤는데 상당히 좀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스트레칭을 한번 좀 하고 시작할까요? 쫙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도 좀 풀리고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뇌졸중 후에 오는 이 경직의 증상, 검사 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 경직하면 조금 근육이 좀 긴장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긴장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의학적인 용어의 경직은 척수라든가 그런 중추신경계의 손상 내지는 질환으로 인해서 근육이 과긴장된 병적인 상태를 경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직이 왜 생기는 걸까요? 경직은 보통은 이제 뇌에서 저희 근육을 움직이는 신호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뇌나 척수가 망가지게 되면 조금 평소 같으면 조금만 자극이 되면 되는데 평소보다 흥분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조금을 움직이려고 해도 크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이제 평소보다 많이 굳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직이라는 것 자체가 조그만 자극에도 확 일어나는 그런 느낌인 걸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날이 추워진다 그러면 저희도 몸이 약간 움츠러들어지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불편하다라고 느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아닌 일반인 분들이 느끼기에는 와닿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경직이라고 하는 게 병에 내지는 손상에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는 경직이라는 거는 스스로 이완을 시키기도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나타나는 경직은 사실 스스로 이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병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직이라는 게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걸까요? 경직이 사실은 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경직이 다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정말요? 경직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과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과긴장이라는 게 항상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긴장을 하면 몸에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리 쪽에 생기는 경직이 있다고 하면, 경직이 있는 근육이 또 힘도 약한 근육에서 경직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리를 버티는 힘이 잘 주어지지 못할 때 경직이라고 하는 뻣뻣해지는 힘을 이용해서 서 있거나 걷는 데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능적인 도움이 되는 경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는 팔은 피고 구부리는 게 원활하게 돼야 잘 쓸 수가 있게 되는데, 팔의 경직 같은 경우는 움츠러들면 쓰지를 잘 못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경직이 좋은지 어떤 경직이 좋지 않은지를 잘 평가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가 되고, 그럴 때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잘 판정을 해서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직이 있는 분들 24시간 내내 경직이 있는 걸까요? 자극이 많이 갔을 때는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게 돼요. 저희들도 이제 긴장하게 되면은, 경직이라는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뻣뻣해지는데, 긴장 지금 하셨죠? 그렇죠. 환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심한 경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질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럼 경직을 유발하는 요인들, 원인들은 대체 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모든 상황들인 거죠. 이제 날씨가 춥거나 평소 같지 않고 약간 긴장하는 상태가 되면 뭔가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다 경직을 유발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 경직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그럼 수없이 많은 걸까요? 저희들은 이제 환자분이 경직이 생겼다라는 것을 처음에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경직이 예전에 비해 조금 더 심해졌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경직을 유발할 만한 요인을 찾아서 그걸 치료할 수 있으면은 그걸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환자분들 중에서 어떠한 원인에서 경직이 생기는 경우가 많나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말씀드린 날씨, 춥다라고 하면 많고요. 아니면 통증, 허리가 아프다, 발톱이 내성 발톱이 돼서 이제 그런 게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런 사소한 통증 자체가 이제 자극을 계속 올리게 되니까 경직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소한 통증을 그냥 간과했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경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같은 경우는 통증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뇌졸중 같이 이제 뇌를 다치시게 되면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발이 아프다 아니면 뭐 발목이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의사들이 열심히 그거를 검사를 해서 어떤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만 경직이 더 낮아져서 불편감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다면 이 경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경직은 기본적인 이제 재활 치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악화 요인들을 찾아서 이제 없애주는 거가 기본이 될 거고, 이제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제 운동을 하거나 해서 이제 근육의 어느 정도의 관절 가동 범위라고 표현하는 범위를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약물도 있을 거고, 최근에는 보툴리눔 독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보톡스라고 하는 주사를 놓는 것, 이제 그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가 또 경직에도 사용이 되는 건가요? 보톡스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근육을 약간 마비시키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 근육을 못 쓰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육의 과반사, 과긴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경직 자체 좀 줄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즉시 바로 경직이 좀 감소될까요? 맞는 즉시는 아니고요. 이게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날 거고 근육마다도 차이가 나실 거예요. 작은 근육들은 그 다음 날에도 바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2주 정도쯤 지나면 이제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효과가 이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유지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한 번 맞아도 좀 효과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보툴리눔 독소라고 하는 건 이제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3에서 6개월 정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툴리눔 독소를 맞았을 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더 자주 맞으면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너무 자주 맞으면 항체라는 게 우리는 생겨요. 내성 아니에요? 네, 내성?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주사라고 하는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게 보통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주사를 맞는 걸로 권장을 드리고, 또 효과는 보통은 3에서 6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만약에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죠. 너무 중간에 자주 맞았거나 내성이 생기는, 항체가 많이 생성이 돼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경직이 너무 오래돼서 근육이 근육 같지 않고 섬유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육 조직이 변성이 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부작용은 또 없는 건가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이 네.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툴리눔 독소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용량까지 사용하라고 권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사를 너무 많이 맞게 되거나, 예를 들어 주사를 맞은 근육에만 근육이 약화가 온 게 아니고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겨서 전신적인 근육에 힘이 떨어진다거나, 물론 드문 경우긴 하지만 꼭 필수적인 근육, 예를 들어서 삼키는 근육 같은 경우에도 약이 그쪽으로 전달이 돼서 삼키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맞을 때도 그런 부작용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활학과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작은 용량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인지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놓을 때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부작용을 다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놓게 되고요. 주사 놓은 다음에도 이제 이렇게 관찰을 또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지 않았는지, 생겼으면은 그것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보툴리눔 톡신 외에도 제가 듣기로는 이 페놀이나 에탄올을 주사제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보툴리눔 독소라고 하는 거는 근육에 작용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페놀이나 알코올 같은 경우는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신경만 적절하게 이제 약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 신경이 신호가 좀 전달이 안 되게 하면 그 경직이 생긴 근육이 힘을 약화시켜서 뻣뻣함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아, 근육과 신경 이 차이인 건가요?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릴 때는 알코올이나 페놀은 얘는 아프고 대신 좀 오래 가고 하지만 좀 저렴하고, 보툴리눔 독소는 안 아프고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뭐 근육, 신경 이런 얘기 하실 땐 이게 무슨 얘기지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확 와닿긴 하네요. 네, 오늘 두 선생님들 덕분에 이 뇌졸중 환자의 경직 재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또 좋은 선생님들과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뇌 재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내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